물론 당연히 돈이 돌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 늘어난 만큼 명목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자산들은.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M2 통화량, 유동성 증가량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이미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총 GDP가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381% 증가했어요. 근데 주택 가격은요 6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오버했잖아요. 유동성 늘어난 만큼 집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 있잖아요. 또 보면 더 올라간다? 이미 여러 보고에서 보셨지만 임계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 극히 선호하는 일부 특수 희소지역에 대해서 마치 전 국민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조장하는 언론이 문제죠. 이번 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는데요. 과거 정부들도 주택 공급을 내세웠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3기 시너지만 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시장에 맡기지만 아주 경계선에서 주민들이 갈등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뭐 10% 20%는 올려줘도 사업성이 사람들이 부담 가능한 선이다. 이런 것들은 손을 대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그 공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말고 뭐 공공택지 지구가 지금 꽤 많아요. 수도권에. 그거 외에도 고밀 복합개발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4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에 고밀 복합 개발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터리 시티나 허드슨 야드로 이런 데 가보면 막 2000%까지 줘요. 그게 뭐냐면 용산 정비창 여러분 아시죠? 용산 정비창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는 게 코레일 부지잖아요. 거의 코레일 부지가 한 70%, 제가 알기로 국공유지가 한 30% 돼요. 서울시는 인허가 대상이에요.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이드만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 개발한 것처럼 지자체가 정부가 주인인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정부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토지 임대, 정부 재산인데 토지를 임대하는 형태, 한 뭐 100년짜리 해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해가지고 사업성을 할 수 있게. 그럼 초기 자금은 국민들한테 채권 형태로 이자율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 이런 거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면 사업이 갈 때 주거용을 갖다가 더 많이 진다. 이러면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예전에 정했던 게 제가 알기로 뭐 처음에 8,000원 나왔다가 12,000원 했다가 사실 15,000원, 20,000원은 큽니다, 여러분. 올림픽 파크 포럼이 12,000원 전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주택을 만약에 청년이나 무주택자들 위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분명히 공급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의 평균 입주 물량이나 이런 물량이 공급 물량이 한 30,000에서 35,000 유지예요. 그거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용산 지금 뭐 정비창 말고 용산 민족공원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이요, 여러분. 그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 뉴욕에 그 뉴욕시의 그 센트럴파크의 사이즈를 뉴욕시의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비중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을 비유를 하면은 용산공원이 30%더 커요. 그러면 그 30%는 자 말은 우리가 용산공원을 미국의 센트럴파크 시티처럼 세션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잖아요. 그 남으면 그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집들이 부족하잖아요. 청년이나 또 40, 요새는 40까지 청년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모듈라 주택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해체가 돼요. 그러면 용산공원의 일정 지역을 3분의 1 그거 빼면요. 제가 볼 때 완투룸식으로 해도 10,000채 이상은 가볍게 납니다, 집이. 그럼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그런 거 활용했다가 뭐 나중에 인과 준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때 그거 철거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을 안 하죠,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들 자기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다 그랬고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호를 줬고 뒤늦게 폭등하는 집값을 잡느라고 공급 택지를 많이 개발해 놨잖아요. 토지 보상 다 끝났거든요. 그거 이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토부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은 정신 차리고 앞뒤에 가리지 말고 무슨 건설회사를 지금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피토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역세권 고밀개발도 제가 볼 때 서울 시내에서 조금만 전철역이 넘어가는 데서 조금 인구 집중이 덜 된 곳에 회사 법인체들 양도소득세 법인세 감면하고 부지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면은
분명히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기득권들이.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동성 확대로 인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이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에 또다시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추경 20조가 뭐 최대 35조 이렇게 하는데 그 유동성이 시장으로 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당연히 돈이 돌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 늘어난 만큼 명목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자산들은.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M2 통화량, 유동성 증가량 비중을 비교해 보면요, 이미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총 GDP가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381% 증가했어요. 근데 주택 가격은요 6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오버했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그러면 유동성 늘어난 만큼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또 풀면 더 올라간다? 이미 여러 보고에서 보셨지만 임계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극히 선호하는 일부 특수 희소지역에 대해서 마치 전 국민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조장하는 언론이 문제죠. 강남 3구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마치 아무나 살 것처럼 맨날 기사에 그걸. 미국은요 비버리힐즈하고 벨웨어가 고급 동인데 거기 뉴스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부동산 카르텔들이 극성이다 보니까 그 기사를 자꾸 내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된 거예요. 그거 기사를 만약에 1년 동안 안 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든 말든. 그러니까 언론들이 기레기 소리 그래서 듣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걸 비출 게 아니라 노동항은 얼마고 금강구는 얼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얼마고 지방은 얼마고 이것만 기사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바뀌어요. 아니 전체 국민의 비율 중에 진짜 몇 프로만 해당되는 그 지역을 마치 다 할 것처럼 이런 언론 행태를 하는데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이 그러면 20조가 풀려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추경을 떠나가지고 정부 대출 정책금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세 금리가 4%면 이분들은 아마 3.3% 한 뭐 1%또 저번에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신생아론이었었잖아요. 그거 할 때는 막 2%막 이랬어요. 뭐 2.5. 그러면 갭이 1%에서 2% 금리가 차이 나잖아요.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2차 보전 개정이라고. 그러면 그 어떻게 그걸 싸게 줄 수가 있죠? 나라 돈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지만 나라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위탁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 차익이 있잖아요. 그 돈을 정부가 메꿔주는 거예요. 은행이 해가지고 은행이 중간에서 하고 일을 하지만 이자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존해줘요. 그 돈 액수가 꽤 됩니다. 몇 조씩 돼요. 근데 그 이자 차익 부존은 누구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에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저나 이제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고자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서 매년 보통 15조에서 20조 써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어땠어요? 50조씩 퍼붓잖아요. 그게 유동성이 더 크죠, 여러분. 3년 150조인데. 무슨 이거 추경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경은 어떤 용도예요, 여러분? 자영업자 살리라고 먼저 쓰는 거잖아요. 얘가 돌아가지고 돈이 돌아서 부동산까지 올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하러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부동산만 커지고 민생이 작살나면 부동산이 계속 유지 가능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는 기레기님들도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정책 대출금리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량을 퍼붓기 때문에 그 액수가 박근혜 때도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빚을 늘리면 값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한테 독이 되잖아요. 국가 경제에. 그걸 다 아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가 40조가 올라왔어요. 그 역대 이후로 그동안 한 10년 만에 지금 최대치입니다. 2, 3년 사이가.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정책 대출 금리에 대해서 유동성을 떠들어야지. 이거 가지고 떠들면 안 되죠. 자영업자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는 관점이 의도적이다. 아주 나쁜 쪽으로 의도를 잡아가지고 부동산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고 분위기를 펌핑하려는 세력들의 기사 제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곧 있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시장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일단 심리입니다. 부동산 심리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나면 그럼 다른 데는 토지거래 허가국이 예전에 아니었잖아요. 확대 제정을 했는데도 마영성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용산은 됐죠.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한번 올라가는 어떤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스트레스 DSR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구나. 무조건 예전처럼 대출로 집 사고 팔고 돈 남기고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자기 능력에 DSR이라는 건 뭐야? 자기 능력에 맞게 집산 수준을 정하는 거고,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안 되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제 협약 기준인 바젤3에 의해서 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막바지 수요라는 표현을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2단계 때도 그랬고 3단계, 3단계가 끝이에요, 여러분. 4단계는 없습니다. 물론 바젤4라고 만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시작되면 딴 나라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좀 늦었는데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 DSR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사실 그거는 대출이 아니지만 세금을 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까지 다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만 계산하는 거예요.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딸랑 이제 그냥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또 변수를 금융위원회 요걸 또 한 번 할게요. 금융위원회 얘들이 또 장난을 쳐가지고 그냥 똑같이 1.5%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5년짜리 고정금리로 끊었다 이러면 그거를 갖다 DSR이 지금 1.5%거든요. 가산비가 1.5%를 갖다가 한 60%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1.5지 다시 한번 6.16, 6.5, 30, 9%, 0.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2. 만약에 5라고 가정하면 0.9면은 3.4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시장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도를 시행하려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가보면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심리가 가라앉으니까 실수요자들은 일단 약간 멈춰요. 기다려보거든요, 시장을. 그런데 이제 맨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양반들은 또 계산기 두드립니다. 근데 그 빈틈을 또 금융위원회 이 친구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살짝 옆치기로. 이거를 정부가 잡아주면 제가 볼 때 집값은 확실히 잡힌다고 보는데 스트레스 DSR만 갖고도 시장의 진정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이드 대출을 갖다가 금융위가 넓히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DSR이 다 꽉 찼어요. 더 받을 수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생활안정자금 이런 짓을 잘해요. 생활안정자금이라서 대출을 또 2억까지 더 받게 해놨어요. 그럼 그 2억은 대출이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면 못 갚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출 늘리는 게 금융산업자본주의의 목적이 뭐예요? 금융기관에 대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걸 금융위원회가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더 안 늘리면 빚이 빚을 낳는다고. 회복 가능하면은 우리가 대출해줘서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가계부채에 너무 찌들어서 내수가 좀 꺾이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그러면 이제 멈출 때인데도 끝까지 이 기득권 카레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이번에 싹 물갈이 해야 되고 대출 규제 싹 정리하고 지금 말씀 주신 스트레스 DSR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대출 규제 완화 지금 다 풀어놓은 게 1월 초에 계엄 때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다 풀어놨습니다. 유주택자 전세자출 풀어놨고요. 많이 풀어놨어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대출까지 다 풀어놨어요. 이런 짓을 금융위원회가 뒷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위기에 상승하는 거죠. 왜?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 지금 금리 인하되니까 낮아질 거다. 부동산 틀 거다. 막 뛰고 그럼 막 올라갈 때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팔겠죠? 치고 빠지는 거 이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또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주서요. 여러분들만 피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누구나 이해하지만 지금 오버슈팅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분명히 시장에 안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시장상을 같이 체크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을 피해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와 성동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현상을 여러분 냉정해 봐야 되는데요. 성동구 지역 이런데 강남 3구 빼고 이런 데가 15억에서 한 20억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생애 최초 대출자들이 한 5억을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가 그러면 7, 8억일 거란 말이에요. 한 3억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 됐잖아요. 심하면 15억짜리인데 7억이면 50%잖아요. 그럼 80% 대출된다 그랬죠, 제가. 그럼 DSR 문제만 없으면 이거 그냥 사인하고 살 수 있죠. 대출 받고. 이거를 갖다 또다시 금융위원회 얘기를 할게요. 얘들이 뒷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사두는 겁니다. 불안한 감도 있고 나중에 정환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생애 최초 대출의 목적이 뭐예요? 집 사서 거주하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팔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부가 지금 방치했잖아요. 이게 지금 마형성으로 옮긴 거지. 강남 상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일로 옮겼다? 잘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토지 허가 구역이 풍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가 있었다면 과연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대출을 안 받으면 못 가는데 생애 최초 대출 요번에 대출 막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75%가 다 정책 대출 금리예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부가 이 판을 깔아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는 금융위원회를 지금부터 직격탄을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어서 금융위원회가 자꾸 뒷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위원회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려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뒷질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